서방님. 판서 대감댁 침모로 들어간 날 소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전 두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홀연히 사라져 빈 무덤만 남긴 서방님이 화려한 기와집의 주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밑머리에 가르마 하나까지 분명 내 서방님인데 그는 소래를 처음 보는 종대하듯 차갑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쳐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서방님이 어찌하여 저 마님의 남편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풍경야담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적 영조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여름은 유독 가혹하였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고 하늘은 석 달이 넘도록 빗방울 한 점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들판의 벼는 이삭도 맺지 못한 채 누렇게 타들어갔으며 마을마다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 지독한 흉년의 한복판에서 소래는 홀로 두 아이를 데리고 버텨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홀로 버텨온 지 이미 15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남편 한정수가 사라진 것은 두 아이가 태어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소래가 산골 끝에 쌍둥이를 품에 안은 바로 그날 밤 정수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곧 돌아오겠노라 하고는 대문을 나선 그 발걸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정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뒷산 자락 험한 고갯길에서 정수의 각과 집신 한 짝만이 핏자국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호환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 하였고 소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으나 달리 버틸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래는 빈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 하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15년을 소래는 이를 악물고 살아냈습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밥이었고 삭발레 한 동이 한 동이가 두 아이의 끼니였습니다. 큰딸 분이는 어미를 닮아 야무지고 영특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소래의 바느질 꾸러미를 받아들고 이웃집 심부름을 다니며 제 몫을 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둘째 다리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여 소래의 속을 태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어 산에서 약초를 뜯어다 다리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의 얼굴에서 정수의 눈매를 발견할 때마다 소래는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수가 남기고 간 핏줄이 살아있는 한 소래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흉년은 유독 매몰찼습니다. 고향 땅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이미 흉년의 파도 아래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소래는 바느질 꾸러미 하나와 두 아이의 손을 꼭 쥐고 한양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를 썼으나 고갯마루에서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수와 함께 처음 살림을 차렸던 그 낡은 초가지붕이 저 멀리 아지랑이 속에 아른거렸습니다. 소래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양은 고향과는 달랐습니다. 거리마다 사람이 넘쳐 흘렀고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래의 눈에 그 화려함은 오히려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도성에서 바느질 솜씨 하나만 믿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소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소래가 생계를 위해 찾아간 곳은 병조판서 김대감의 댁이었습니다. 친모를 구한다는 소문이 성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소래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 위로 판서 대김을 알리는 현판이 위험 있게 걸려 있었고 대문 양옆에는 창을 든 문지기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서슬 퍼런 칼날처럼 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래는 바느질 꾸러미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노복의 안내를 받아 안채로 향하던 소래의 눈에 정자 아래 서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뒷짐을 지고 먼 산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어찌나 낯익던지 소래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넓은 어깨의 기울기, 목 뒤로 살짝 드러난 귀밑머리의 가르마, 그리고 두 손을 등 뒤에서 포개는 방식까지 소래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곧 돌아오겠노라 하고 대문을 나섰던 서방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소래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아도 그 뒷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손발이 떨려오고 눈앞이 아찔하였습니다. 빈 무덤 앞에 절을 올리던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서방님이 15년 만에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집 주인이신 판서 대감이시다. 함부로 눈을 마주치지 말거라. 옆에 서 있던 노복이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소래는 그 말이 귀에 닿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바느질 꾸러미가 소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바늘과 실이 마당 위로 흩어졌습니다. 소래는 흩어진 바늘을 줍는 척 몸을 낮추며 정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제발 돌아보아 주십사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그때 정자 아래 서 있던 판서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으나 콧날의 각도와 입술 끝에 살짝 맺히는 그 기색이 어찌나 낯익던지 소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5년 전 대문을 나서던 서방님과 어찌 이리도 닮은 사람이 있는 것인지 눈앞이 아찔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래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15년 전 험한 고갯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빈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 상복을 입었던 소래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가슴이 요동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감은 소래를 향해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종을 대하듯 무심한 눈빛으로 소래의 곁을 스치더니 옷자락을 펄럭이며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래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흩어진 바늘을 주우며 그 뒷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걸음걸이도 어깨의 기울기도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소래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움이 깊으면 닮은 사람도 그 사람으로 보이는 법이라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으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에 속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가마 한 채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마꾼들이 무릎을 꿇고 가마채를 내리자 안에서 화려한 비단 치마를 두른 한 여인이 천천히 내려섰습니다. 안방마님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46의 나이라 하기에는 놀랍도록 고운 피부였고 머리 위에는 옥비녀가 단정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었으나 소래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까닭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윤씨 부인이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소래를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눈빛이 뱀이 먹잇감을 노리듯
소래의 온몸을 훑어내렸습니다. 새로운 친모냐? 목소리가 가늘고 서늘하였습니다. 뱀이 담을 넘듯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소래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마님. 오늘부터 친모로 들어온 소래라 하옵니다. 윤씨 부인은 대답도 없이 소래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소래를 위아래로 살피는 그 시선이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부인의 눈길이 소래 곁에 서 있던 분이와 다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엇이냐? 소인의 자식들이옵니다, 마님. 갈 곳이 없어 잠시 데려왔사오니 너른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윤씨 부인은 잠시 아이들을 내려다보더니 입술 끝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웃음이라 하기에는 어딘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부인이 분이와 다리에게로 다가가 두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특하게 생겼구나.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집안에 복이 드는 법이지. 그 손길의 소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정한 말과 다정한 손길이었으나 그 아래로 흐르는 기묘한 살기가 소래의 본능을 자극하였습니다. 소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며 아이들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15살 분이는 영특하게도 부인의 눈빛이 불편한지 고개를 꾸벅 숙인 채 어미 치맛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몸이 약한 다리는 부인의 손길에도 창백한 얼굴로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런 소래를 보며 다시 한번 입술 끝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계집종에게 눈짓을 하더니 소래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친모라면 바느질이 본분이지. 오늘 안으로 맞춰야 할 것들이 쌓여 있으니 어서 따라오너라. 계집종이 소래를 안내한 곳은 안채 한쪽에 딸린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소래는 그만 탄식이 나올 뻔하였습니다. 방 한가득 바느질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명주 저고리며 비단치마며 한 사람이 열흘은 좋게 매달려야 할 분량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이것을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끝내라 하셨습니다. 계집종이 낮은 목소리로 전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소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천리길을 걸어온 것처럼 지쳐 있었고 가슴속에는 아까 정자 아래에서 목격한 그 얼굴이 지워지지 않고 아른거렸습니다. 분명 닮은 사람이려니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았으나 그 눈매와 그 걸음걸이가 자꾸만 서방님을 불러냈습니다. 소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15년 전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움이 지나쳐 헛것을 보는 것이려니 여겨야 하였습니다. 소래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어미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작은 손으로 실을 정리하며 도왔습니다. 다리는 이미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소래는 졸고 있는 다리의 여인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밤 서방님이 곧 돌아오겠노라 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눈물이 바느질감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소래는 눈을 꾹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등잔 기름이 타들어가는 냄새 속에서 소래의 첫 번째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바느질 꾸러미를 정리하였습니다. 등잔불이 꺼질 무렵에야 겨우 산더미 같던 바느질 거리를 마무리하였으나 눈이 감기는 것보다 가슴속이 더 무거웠습니다. 분이는 어미 곁에서 밤새 실을 고르다 새벽녘에야 쓰러져 잠이 들었고 다리는 식은 방바닥에 웅크린 채 얕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소래는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하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사이 소래의 눈은 자연히 안채 쪽을 향하였습니다. 어제 정자 아래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닮은 사람이려니 하고 아무리 다잡아도 자꾸만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소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뺨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정신 차려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소래는 심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채 부엌 쪽을 지나던 소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부엌 안쪽에서 윤씨 부인이 손수 약탕관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방마님이 직접 부엌에 들어와 약을 다리는 일은 흔치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소래는 자신도 모르게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윤씨 부인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빛이 도는 풀뿌리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약탕관 속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은밀하고 조심스럽던지 보는 소래의 등줄기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 검은 풀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이 고개를 드는 바람에 소래는 급히 발걸음을 옮겨야 하였습니다. 들켰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과연 윤씨 부인은 손수 약탕기를 들고 대감의 사랑채로 향하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래의 가슴속에 묘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저 약이 무엇인지, 왜 마님이 손수 다려올리는 것인지, 물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나 소래는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은 천한 친모의 몸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래가 이 집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 뒤편에는 담장으로 가려진 작은 마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감이 새벽마다 홀로 활을 쏘며 심신을 다스리는 곳으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소래가 빨랫감을 안고 뒤편을 지나다 보니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리번거리던 소래의 눈에 담장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소래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니 다리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활 쏘는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꿈치를 들어 시위를 당기는 신용을 하는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자연스럽던지 소래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 자세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소래는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 문이 열리더니 대감이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는 대감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나뭇가지를 뒤로 감추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대감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대감은 다리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미간을 깊이 찌푸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찌 저 아이의 활솜씨가 내 젊은 시절과 이리도 똑같으냐. 대감은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고통스러운 듯 눈을 잠시 질끈 감더니 이내 다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대감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리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나뭇가지 이리 내어보거라. 다리는 영문을 모른 채 나뭇가지를 내밀었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받아들고 다리의 뒤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다리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올바른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활을 쏠 때는 팔꿈치를 이렇게 올리고 시선은 저 멀리 고정하는 것이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시위를 놓아야 힘이 실리느니라. 대감의 목소리가 나직하였습니다. 다리는 대감이 잡아주는 대로 자세를 고쳐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자세가 나란히 맞추어지는 순간 대감이 흠칫하였습니다. 다리의 어깨선과 팔의 각도가 자신의 것과 어찌나 똑같은지 소름이 돋는 듯 대감이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담장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에서 차올랐습니다. 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어찌나 닮아 보이던지 소래는 시선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활 쏘는 자세야 비슷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연히 헛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소래는 대감의 옷을 수선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서 계집종에게 옷을 건네받아 살피던 소래는 도포 등판에 난 작은 구멍을 메우려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채 안에서 대감이 옷을 갈아입으려는지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소래는 급히 고개를 돌렸으나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대감의 왼쪽 어깨 뒤편이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소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세 줄기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발톱에 깊이 긁힌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소래의 머릿속에 1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방님이 젊었을 적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와 맞닥뜨려 왼쪽 어깨를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소래가 직접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한참을 울었던 그 흉터였습니다. 세 줄기로 길게 난 그 모양까지 꼭 같았습니다. 소래의 손에서 바늘이 툭 떨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가슴 안에서 폭풍처럼 일었습니다. 닮은 얼굴도 닮은 걸음걸이도 다리에 활 쏘는 자세를 보고 괴로워하던 대감의 모습도 그렇다 치더라도 저 흉터만은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소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뛰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아이들을 지키려면 좀 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여야 하였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래가 고개를 돌리자 윤씨 부인이 어느새 다가와 소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한 친모 주제에 어디 대감의 옥체를 넘겨다 보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서슬이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소래는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가슴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었으나 소래는 그것을 애써 눌러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씨 부인의 눈길이 소래를 향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인은 소래가 마당을 쓸 때도 빨랫감을 거들 때도 바느질 꾸러미를 들고 안채를 오갈 때도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매가 먹잇감을 노리듯 소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그 눈빛이 소래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래는 고개를 더욱 낮추고 발소리를 더욱 죽이며 조심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버텨야 하였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래가 안채 마루 끝에 앉아 부인의 저고리 고름을 다시 달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이가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마루 위에 놓인 부인의 찻잔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찻잔이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느 천한 것이 내 찻잔을 깨뜨렸느냐?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분이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래가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와 분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소인의 딸년이 제 부주의로 저지른 일이오니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년이 저질렀으되 내년이 가르친 것이 아니더냐. 어미나 자식이나 천한 것들이 판서댁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구나. 부인은 차갑게 내려다보더니 곁에 서 있던 노비들을 향해 손짓하였습니다. 멍석마리를 준비하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노비 둘이 커다란 멍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소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분이가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다리가 마당 한켠에서 그 광경을 보다가 앞으로 뛰쳐나와 부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어미를 벌하시려거든 소인을 대신 벌하여 주시옵소서. 15살 사내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도 어미 앞에 버티고 선 그 모습에 마당한 노비들이 저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관아에서 돌아온 대감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은 마당 안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한눈에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관복 차림 그대로 걸어오는 대감의 안색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관아에서 국사를 처리하고 돌아온 탓인지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오? 찻잔 하나를 깨뜨린 친모년을 벌하려는 것이옵니다. 대감. 대감은 마당 한복판에 엎드려 있는 소래와 그 앞을 가로막고 선 다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 눈앞에서 피를 보지 마시오. 찻잔값은 친모의 삭해서 제하면 그만이지 않소. 부인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대감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소래를 향해 눈으로 나를 세우더니 노비들을 물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래는 이마를 마당에 댄 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리는 손으로 소래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부터 대감의 두통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감은 매일 새벽 관복을 갖춰 입고 관아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귀가하는 대감의 얼굴빛이 날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노비들 사이에서는 대감께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소래는 그 말을 들으며 며칠 전 부인이 약탕관에 검은 풀뿌리를 넣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저 약과 대감의 두통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대감이 두통을 호소할 때마다 손수 약탕기를 들고 사랑채로 향하였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모습만 보면 지극한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약탕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대감은 부인이 올리는 약을 군말 없이 받아 마셨고 약을 마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더 깊은 두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소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래가 행랑채 방에서 다리에 이불을 여며주다가 다리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리의 이마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소래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다리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여 한번 앓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아이였습니다. 한동안 괜찮은가 싶더니 결국 이 집에 들어온 고된 생활이 다리의 몸을 무너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다리는 끙끙 앓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 하였으나 기력이 없어 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래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다리에 맥을 짚더니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소래는 의원의 눈치만 살피며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이 아이의 병은 심상치 않습니다. 의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몸 안에 쌓인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 보통 약으로는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예로부터 이런 경우 부모 자식 간의 하펠로 기운을 이어주는 방도가 있기는 하나 친부의 피가 아니고서는 효험을 볼 수 없는 법입니다. 소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펠이라 함은 같은 핏줄끼리의 피를 한 그릇에 담아 섞었을 때 물처럼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으로 부모 자식 간에만 가능하다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의 아비는 15년 전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빈 무덤만 남긴 채 자취를 감춘 사람이었습니다. 소래는 떨리는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대감의 사랑채 지붕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소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분이 정말 서방님이라면, 저분의 피라면 다리를 살릴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래는 윤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다리를 살릴 방도가 하펠밖에 없다면 먼저 이 집의 안주인에게 청을 드리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의원의 말대로라면 친부의 피가 필요하였으나 소래는 아직 대감이 서방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닮은 얼굴도 어깨의 흉터도 함부로 나섰다가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 뻔하였습니다. 소래는 일단 부인에게 매달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힘 있는 사람은 부인이었습니다. 혹여 부인이 도움을 베풀어 다리를 살릴 다른 방도를 찾아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신락 같은 기대였습니다. 소래는 마음을 다잡고 안채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은 한참 동안 소래를 내려다보다가 입술 끝을 비틀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프다 하였느냐? 예, 마님. 의원이 아이의 병이 심상치 않다 하였사옵니다. 마님께서 이 집안에 아는 의원이 많으실 터이니 부디 좋은 의원을 소개해 주시거나 약재라도 구해 주신다면 소인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부인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길고 서늘하던지 소래는 무릎을 꿇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한 친모의 자식이 아프고 낫고가 내 알 바 아니다. 소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다리가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라. 부인은 소래의 말을 되받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이 내 알 바 아니라 하였다. 어서 물러가거라. 소래는 부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빌겠사옵니다.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이 무슨 일이든 하겠사옵니다. 죽으라 하시면 죽겠사옵니다. 제발. 그러나 부인은 소래의 손을 발로 짓밟으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물러가지 않으면 이번에는 대감이 오셔도 멍석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소래는 짓밟힌 손의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으나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다리를 살릴 방도가 없다는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온 대감이 관복을 벗고 사랑채에서 잠시 쉬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노복이 조심스럽게 사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노복은 다리의 사정을 낮은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친모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으나 마님께서 내치셨다는 것, 의원이 친부의 피가 필요하다 하였으나
압이 없는 아이라 방도가 없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전하였습니다. 대감은 말없이 듣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의 뇌리에 며칠 전 뒤뜰에서 보았던 다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활 쏘는 흉내를 내던 그 자세, 그리고 나란히 서서 활 자세를 가르쳐 주던 그 순간 느꼈던 소름 돋는 닮음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까닭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 아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본능이 대감의 가슴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랑채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소래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자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잠시 후 소래가 눈물 자국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감이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소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이 밤에 어인일이시옵니까? 아이가 많이 아프다 들었소. 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였습니다. 대감이 방 안을 들여다보니 다리가 이불을 덮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분이는 다리의 손을 꼭 잡고 눈이 벌겋게 부어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은 잠시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것을 대감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품에서 단도를 꺼냈습니다. 소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이 아이를 보면 까닭 모르게 가슴이 아프오. 내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소. 대감은 소래의 만류를 손으로 가볍게 막으며 스스로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단도로 팔목 안쪽을 살짝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맺혔습니다. 소래는 떨리는 손으로 대접을 받쳐들었습니다. 대감의 피가 대접 안으로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대감이 다리의 손가락 끝을 바늘로 살짝 찔렀습니다. 다리는 눈을 반쯤 뜨며 힘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리의 피가 대접 안으로 한 방울 떨어지며 대감의 피와 만났습니다. 소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소래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대접 안에 두 핏방울이 마치 하나였던 것처럼 경계도 없이 순식간에 엉겨붙었습니다. 핏방울과 핏방울이 서로를 향해 스며들며 하나의 빛깔로 어우러졌습니다. 소래는 손이 떨려 대접을 놓칠 뻔하였습니다. 같은 핏줄끼리만 이렇게 엉긴다 하였습니다. 대감의 피와 다리의 피가 하나로 엉겼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같은 핏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래는 입술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속에서 15년치의 그리움과 절망과 혼란이 한꺼번에 터져 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래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다리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대감이 피가 담긴 대접을 다리의 입가에 천천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다리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분이가 다리의 등을 받쳐 올려 앉혔습니다. 다리는 대접 안의 것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참이 지나 다리에 거칠던 숨이 조금씩 고르게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감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이 여전히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듯한,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괴로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대감은 이내 돌아서서 조용히 행랑채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래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비로소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하였습니다. 하필이 있던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감은 관하로 나가기 전 잠시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의 피와 자신의 피가 하나로 엉기던 그 장면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새벽부터 관자놀이를 짓눌렀습니다. 대감은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누르다가 안채 쪽을 향해 낮게 불렀습니다. 부인, 잠깐 나오시오. 윤씨 부인이 단정한 차림으로 사랑채 마루 앞에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대감? 대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내렸다 하였습니다. 부인,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15년 전에 내가 부모님과 함께 큰 사고를 당하였다 하였지요. 그것이 정녕 사실이요? 부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대감. 그 사고가 어찌나 참혹하였던지 소첩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이옵니다. 대감께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으신 충격에 한동안 정신을 놓으셨지요. 대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그날의 기억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요. 부모님의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으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상하지 않소? 대감. 부인이 조심스럽게 대감의 곁에 앉으며 나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사옵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 기억을 통째로 지워버린다 하였습니다. 대감께서 그만큼 깊이 아프셨다는 뜻이옵니다. 억지로 기억을 찾으려 하시면 두통만 더 심해질 뿐이옵니다. 제발 내려놓으시옵소서. 대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걸렸습니다. 다리에 활 쏘는 자세, 하편에서 하나로 엉겨붙던 핏방울, 그리고 친모소래의 간절한 눈빛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겠소. 대감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복을 여미며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대감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부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부인은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대감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냉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부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안채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노복이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기력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하였고 소래는 다시 바느질 꾸러미를 들고 안채와 행랑채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빛이 정과는 다른 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소래를 볼 때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시선을 거두는 부인의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하였습니다. 차라리 횡포를 부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조용히 웃고 있는 부인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소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초가을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소래는 마당 한켠 우물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서방님과 함께 살던 시절, 달 밝은 밤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안채 깊숙한 곳에 딸린 별채 사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래는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제삿날도 아닌데 저 시각에 사당에 불을 밝힌 것이 이상하였습니다. 소래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별채 사당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윤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소래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집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하였을 것이요. 당신을 잃은 그날
나도 함께 죽었어야 했는데. 부인의 목소리는 소래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서슬퍼렇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닮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어쩌겠소.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깊어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먼저 움직였소. 소래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부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말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짐작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짜 판서 어른은 당신이요. 저 사람은 가짜요. 그러나 당신이 없으니 저 사람이라도 곁에 두어야 하지 않겠소. 내가 잘못한 것이요? 당신이 먼저 나를 두고 떠났잖소. 소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진짜 판서는 이미 죽었다는 것, 지금 이 집의 대감은 부인이 데려다 앉힌 가짜라는 것, 그리고 그 가짜가 바로 서방님 한정수라는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강타하였습니다. 소래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소래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부인이 사당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인의 눈이 소래를 확인하는 순간 그 안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이 번득였습니다. 내년이 여기서 엿듣고 있었구나. 마님, 소인은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왔다가 닥쳐라. 부인은 소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소래가 비명을 지르려 하였으나 부인의 손이 소래의 입을 막았습니다. 부인은 소래를 별채 사당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사당 안화로에는 숯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화로 옆에 놓인 인두를 집어들었습니다. 불 속에 담가 두었던 인두의 끝이 시뻘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발설하는 날에는 부인은 달아오른 인두를 소래의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소래는 뜨거운 기운이 얼굴 위로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년과 내년의 자식들이 어찌 될지 생각해 보거라. 그러더니 부인은 인두를 소래의 발등 위로 내리찍었습니다. 소래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부인의 손이 막았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사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소래의 입술이 다리와 분이의 이름을 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발설하면 다음에는 얼굴이다. 알겠느냐? 부인이 인두를 거두며 낮고 서늘하게 말하였습니다. 소래는 대답할 힘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인은 소래를 사당 바닥에 내팽개치듯 놓아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소래는 타는 발등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온몸을 떨며 버텼습니다. 다리와 분이를 생각하였습니다. 저 두 아이가 있는 한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소래는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이 집의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래는 발등의 통증을 이를 악물고 버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타오르는 발등을 헝겊으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분이가 잠에서 깨어 어미의 발을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소래는 분이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미의 발에 찬물을 적신 헝겊을 덧대어 주었습니다. 소래는 절뚝이는 발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여야 하였습니다. 부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등의 통증보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더 뜨거웠습니다.
간밤에 부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판서는 이미 죽었다. 저 사람은 가짜다. 그 가짜가 바로 서방님이었습니다. 소래는 하루 종일 생각하였습니다. 부인이 소래의 입을 막으려 인두를 들었다는 것은 소래와 아이들을 이 집에 살려두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다가는 아이들과 함께 이 집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소래는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대감에게 직접 고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회를 만들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부인의 눈을 피해 대감과 단둘이 마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뜻밖에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씨 부인이 친정 제삿날이라며 가마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소래는 부인의 가마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는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 관하로 떠나기 전 잠시 마당에 나와 있던 대감이 소래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소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목숨을 걸고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대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소래는 떨리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대감마님의 왼쪽 어깨 뒤에 세 줄기 흉터가 있사옵니다. 그 흉터는 15년 전 호랑이 발톱에 긁힌 자국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약을 발라드린 흉터이옵니다. 대감의 얼굴에 복잡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아느냐? 대감마님의 함자는 한정수이옵니다. 소인의 서방님이시옵니다. 15년 전 두 아이가 태어나던 날 밤 집을 나섰다가 사라지신 소인의 서방님이시옵니다. 사랑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래는 고개를 든 채 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얼굴에 복잡한 기색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담벼락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솟구치는 듯 대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온전히 잡히지 않는 듯 대감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정수라. 대감이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듯 중얼거렸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귓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대감은 미간을 깊이 찌푸리며 소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친정에 간 줄 알았던 윤씨 부인의 가마가 다시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마당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였습니다. 소래가 무릎을 꿇고 대감 앞에 있는 것을 본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안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래는 불길한 예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부인이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부인의 손에는 분이와 다리가 이끌려 나와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기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끌려 나왔고 분이는 다리에 팔을 부여잡은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소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자신의 곁에 세워두고 대감을 향해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대감, 인연을 보시옵소서.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수상쩍은 짓을 일삼더니 급기야 대감께 요망한 말로 정신을 흐리게 하려 하옵니다. 대감께서 요즘 들어 두통이 심해지신 것도 인연이 들어온 뒤부터가 아니옵니까?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단하였습니다. 대감을 향한 말이었으나 눈은 소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소래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입을 다물지 않으면 저 아이들을 어찌할지 모른다는 경고였습니다. 소래는 분이와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의 얼굴이 창백하였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소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마를 마당 바닥에 댔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대감마님, 마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감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마당 위에 엎드린 소래와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의 그 이름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정수, 한정수. 그러나 아직 약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대감은 끝내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부인은 노비를 불러 아이들을 행랑채로 돌려보내고는 소래를 향해 낮게 말하였습니다. 두 번은 없느니라. 소래는 마당 위에 이마를 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발등이 타들어갔고 뺨이 얼얼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래는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소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소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래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부인의 눈을 피하고 대감과 마주치는 일을 억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래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감에게 기억을 돌려줄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흉터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부인이 요물이라 몰아붙이면 그만이었습니다. 대감 스스로가 기억을 되찾지 않는 한 소래의 말은 언제까지나 천한 친모의 헛소리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소래는 보따리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올 때 가장 밑바닥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손끝에 낡은 천의 감촉이 닿았습니다. 소래는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15년 전 서방님이 소래를 위해 직접 엮어준 집신이었습니다. 보통 집신과는 달리 코 부분에 매듭을 독특하게 엮는 방식이 서방님만의 버릇이었습니다. 발이 작은 소래를 위해 크기를 맞추어 가며 엮던 그 손길이 아직도 눈에 선하였습니다. 소래는 15년 동안 그 집신 한 짝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서방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마지막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래는 집신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으로 대감의 기억을 깨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인의 눈을 피해 대감과 단둘이 마주할 기회를 다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소래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복이 소래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노복은 소래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마님께서 절에 가신다 하셨습니다. 저녁 무렵에나 돌아오실 것이옵니다. 소래는 노복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소래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도 소래의 딱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래는 집신을 품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관아에서 돌아온 대감이 사랑채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래는 발소리를 죽이며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노복이 대감에게 소래가 드릴 말씀이 있다 전하였고 잠시 후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대감은 소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오? 소래는 무릎을 꿇고 품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대감마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대감은 소래의 손에 들린 낡은 집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신의 코 부분을 본 순간 대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매듭은...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래는 숨을 죽이고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서방님께서 소인을 위해 직접 엮어주신 집신이옵니다. 코 부분에 매듭을 2번 꺾어 엮는 방식이 서방님만의 버릇이었사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엮는 사람은 서방님 한 분뿐이라 하셨습니다. 대감은 손을 뻗어 집신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매듭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대감 스스로도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는 듯 멍한 얼굴로 집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대감이 2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몸이 크게 휘청하였습니다. 소래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대감은 사랑채 문설주를 붙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가 천천히 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것처럼 대감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소래야. 대감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그 부름이었습니다. 서방님만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소래를 그 목소리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소래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2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대감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안개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비로소 맑은 하늘을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집신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한정수요. 내 이름이 한정수란 말이요. 억눌렸던 15년의 세월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소래와 함께 웃던 기억, 쌍둥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아이처럼 엉엉 울던 기억, 그날 밤 곧 돌아오겠노라 하고 대문을 나서던 기억까지 약에 짓눌려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씨 부인의 안채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마당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소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그 길고 긴 세월이 한꺼번에 가슴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은 그날 밤 윤씨 부인의 안채 문 앞에 섰습니다. 집신을 손에 쥔 채 천천히 걸어오는 대감의 얼굴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약에 짓눌려 흐릿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노복이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 안노비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이 안채문을 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등잔 앞에 앉아 술을 놓다가 대감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인의 눈이 대감의 손에 들린 집신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태연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감, 이 밤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대감은 대답 대신 집신을 부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부인은 집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모년이 보여드린 것이옵니까? 대감, 저 여인은 요망한 술수로. 닥치시오. 대감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부인의 입이 굳었습니다. 나는 한정수요. 15년 전 아내와 갓 태어난 2 아이를 두고 사라진 한정수란 말이요. 내가 어찌 이 집에서 판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요.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 손을 마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대감,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저 친모년이 대감의 정신을 흐리게 한 것이옵니다.
대감은 김판서이시옵니다. 제 낭군이시옵니다. 오해라 하였소? 대감은 천천히 도포자락을 걷어 왼쪽 어깨 뒤를 드러냈습니다. 세 줄기 흉터가 등잔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흉터는 내 아내 소래가 약을 발라준 흉터요. 진짜 판서 대감이 아닌 내 몸에 남은 흉터란 말이요. 부인은 지금 이것도 오해라 하겠소? 부인은 대감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부인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감, 소첩이 잘못하였사옵니다. 정혼자가 죽던 그날 대감께서 사고를 당해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대감께서는 기억을 모두 잃으신 상태였고 얼굴은 죽은 정혼자와 어찌나 닮으셨던지. 그래서 소첩이 대감께 그 사람의 삶을 드린 것이옵니다. 대감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랬사옵니다. 소첩이 잘못하였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 하였소? 대감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부인,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늘 걸렸소. 소래를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팠소. 내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내 몸이, 내 핏줄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단 말이오. 그 15년 동안 내 아내와 자식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있었을 것이오. 그 세월을 부인은 어찌 하늘 아래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소?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정혼자 대신이라 생각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지금은 대감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뿐이옵니다. 그만하시오. 대감의 목소리가 안채를 가득 울렸습니다. 등잔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15년이요. 15년 동안 내 기억을 갉아먹는 독초를 약이라 속여 올리고 내 앞에서는 지극한 아내인 척하며 뒤로는 내 정신을 올가매었소. 웃는 얼굴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이요. 그것을 어찌 진심이라 부를 수 있겠소. 부인은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고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감은 그 울음 앞에서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부인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초점 없는 눈을 천천히 뜨더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감을 지나쳐 안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흔들리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대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노복을 불렀습니다. 그때 노복이 마당 한복판에 두툼한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문서 묶음과 서찰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오래전부터 이 집의 비밀을 눈치채고 있었사옵니다. 마님께서 진짜 판서 어른의 신분 문서를 위조하여 대감마님께 씌운 증거들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판서 어른의 유골이 묻힌 곳을 기록한 서찰이옵니다. 마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노비들이 하나둘 안채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문서들이 마당 한복판에 펼쳐졌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노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부인에게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부인의 편에 서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서 비틀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오셨소. 내가 기다렸소. 죽은 정혼자의 이름을 부르며 마당을 헤매는 부인의 모습에 노비들이 저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15년의 집착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부인의 정신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노복에게 낮게 말하였습니다. 부인을 친정으로 모셔다 드리고 의원을 부르시오. 저 상태로는 혼자 두어서는 안 돼요. 노복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은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래가 행랑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이와 다리가 소래의 양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 얼굴이 창백하였고 분이는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세 사람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서 대감이 행랑채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마당 안 노비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소래야.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였소. 미안하오. 소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으려 하였으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래는 무릎을 꿇은 대감의 앞에 천천히 앉아 그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잡아보는 서방님의 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와 다리를 번갈아 바라보는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5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두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분이는 처음 보는 아비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다리는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다가 대감이 천천히 손을 내밀자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대감은 다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분이의 손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고 그 세월 동안 두 아이가 겪었을 것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대감은 그저 두 아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고생하였구나. 그 한마디에 분이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다리는 이를 악물었으나 눈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소래는 두 아이와 대감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15년치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이 집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복이 위조 문서를 관아에 고하였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판서 행세를 시킨 것은 나라의 법도를 어긴 중죄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포졸들이 이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포졸들은 위조 문서와 서찰들을 모두 거두어 가고 윤씨 부인을 압송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상태를 본 포졸들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부인은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빈 밥상 앞에 앉아 혼자 웃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늦으시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오? 포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대감이 관아 포도대장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신분 위조의 죄는 무거우나 죄인 스스로가 이미 저지경이 되었으니 평생 친정에 가두어 바깥 출입을 막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인은 친정으로 옮겨진 뒤에도 정신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시간은 대감과 함께하였던 그 시절에 멈추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거울 앞에 앉아 곱게 단장을 하고는 대감이 오늘 돌아온다며 밥상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빈자리를 향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면 밥상 앞에 홀로 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시중드는 의녀들이 차마 방 안에 있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나와 눈물을 훔쳤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하였습니다. 부인은 잠자리에 들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잠이 들면 대감이 다시 사라질 것 같다며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기력이 다하여 쓰러지면 그때서야 잠이 들었는데 이내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감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방 안을 뛰어다니다가 벽에 머리를 박고 주저앉기도 하였습니다. 의원이 약을 올려도 뱉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인이 스스로를 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자리를 받으려도 한사코 찬 바닥을 고집하였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어드리면 자는 사이에 걷어차 버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고운 음식이 들어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것을 먹느냐며 거친 밥 한 술만 들고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화려하였던 여인이 스스로 죄인처럼 추위와 굶주림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래는 어느 날 분이와 함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소래는 그만 숨이 막혔습니다. 부인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스럽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았고 두 뺨은 앙상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한때 옥비녀를 꽂고 비단 치마를 두르던 그 기품 있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창가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껴안은 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래가 들어서는 것을 보더니 갑자기 환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왔소? 오늘은 왜 이리 늦었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오? 부인은 소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웃었습니다. 대감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래는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분이는 소래의 치맛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소래가 낮게 불렀습니다. 부인은 그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온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소래를 알아보는 듯 눈빛이 잠시 맑아졌습니다. 부인의 얼굴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무너져 내리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내 다시 흐릿해지더니 빈자리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시중드는 의녀가 소래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마님께서 요즘도 참 바닥에서만 주무시려 하옵니다. 따뜻한 자리를 받으리면 한사코 마다하시고 꼭 바닥을 고집하시옵니다. 소인이 왜 그러시냐 여쭈었더니 자신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만 하시옵니다. 소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래는 부인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인은 소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소래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찬 바닥에서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제 따뜻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사오니 마님께서도 이제 그만 용서하시옵소서. 마님 자신을요. 부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래의 말이 끝나는 순간 부인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소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붙잡고 살기에는 앞으로 남은 날들이 너무 소중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분이가 소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분이 밉지 않으세요? 소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밉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러나 저분도 당신 나름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야. 원망을 품고 살면 결국 나만 상하는 법이란다. 분이는 어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대감은 노복을 불러 집안의 노비들을 마당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대감은 관복을 갖춰 입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노비들이 두 줄로 늘어서자 노복이 앞으로 나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댁의 진짜 안주인은 여기 계신 소래 마님이시다. 이제부터 마님을 모시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노비들의 우렁찬 대답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래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이 집 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 바느질 꾸러미를 가슴에 안고 발을 들이던 그날의 자신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천한 침모로 들어와 멍석마리를 당할 뻔하고 발등에 인두를 맞으며 바닥을 기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대감이 소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래의 손을 잡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인, 이제 제자리로 가시오. 소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비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래는 고개를 들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이 눈물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는 오랫동안 없었던 온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감은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분이가 좋아하는 떡을 사들고 왔습니다. 다리와 함께 뒤뜰 활쏘기 연습 장소에서 나란히 서서 활을 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굳어있던 다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대감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웃음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분이는 대감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직 어색한지 말을 걸 때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감은 아무 말 없이 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소래가 등잔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뜰에서 다리와 대감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소래 곁에 앉아 실을 고르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싱긋 웃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저렇게 크게 웃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소래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리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맑고 환하던지 소래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감은 그의 겨울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소래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것이었습니다. 소래가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서 낡은 집신 한 짝이 나왔습니다. 소래가 가져왔던 바로 그 집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간직하겠소. 이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을 것이요. 소래는 집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대감을 보았습니다. 버리지 않기를 잘하였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으나 방 안은 온기로 가득하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소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하늘을 감동시켜 마침내 천륜을 되찾은 여인이라고. 이 이야기는 한양 땅에 오래도록 전설로 남았더라 하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하늘이 내린 인연은 천리를 가도 이어지고 사람이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소래는 15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서방님을 향한 마음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매질의 위협 앞에서도 인두의 고통 속에서도 소래가 붙잡은 것은 오직 진실 하나였습니다. 맹자께서도 이르셨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한다고. 소래가 겪은 그 모진 세월이 바로 하늘이 내린 시련이었으며 그 시련을 끝까지 버텨낸 소래에게 하늘은 마침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진심을 놓지 마십시오. 하늘은 반드시 보고 있사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